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맥주 이야기를 브레인테크 원장님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지난번 끝에 말씀드렸듯이 홉에 대해서 말을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따라 놓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홉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니면은 맥주 양조 과정에서 홉이 어떤 캐릭터를 주고 어떤 양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고 또 어떤 각각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홉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홉 같은 경우는 제가 양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홉은 쓴맛과 향을 담당을 하는 거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홉은 기본적으로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프는 역시 그 맥주 원료 중 하나다. 그래서 메가, 호프, 효모, 물 이것 중에 매우 중요한 원료로서 맥주에 첫 번째로 쓴맛을 준다. 두 번째는 맞지, 맞지. 향을 주어서 맞아. 우리가 맥주를 마실 때 더 드링커블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홉 같은 경우는 홉은 기본적으로 꽃이고 보통은 이 꽃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뭉쳐서 호프 펠릿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홉을 잘라보면은 루플린 샘이라는 게 있고 그 루플린 샘에서 향과 쓴맛을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홉을 갖다가 맥주를 양조 과정에서 쓰는데 그러면은 이 홉은 어떤 과정에서 들어가고 그 양조 과정에서 홉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맥주에 어떤 캐릭터를 주는지 요것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호프는 식물인데, 덩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우리가 싹을 틔워서 큰 그 울타리 같은 데 올려서 높이가 4m에서 8m 정도 되는 맞습니다. 그러한 담장에서 키워요. 그래서 맞아. 호프는 자라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크게 되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갖다가 따갖고 건조해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지. 맞아요. 그런데 이 호비라는 식물은 암놈하고 순놈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암수가 구별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맥주에 사용하는 거는 암꽃만 건조해서 사용한다. 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호프를 좀 전에 호프가 맥주에 주는 그러한 캐릭터는 쓴맛과 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쓴맛과 향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느냐 그 레벨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맥주를 만들 때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투입을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잠깐 쓴맛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호프의 쓴맛은 조금 아까 얘기한 이 슈물로 성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성분이 알파 에시드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 원장님 잠시만. 요 루플린 같은 경우는 홉의 꽃을 따서 손으로 문질러 보면은 노란색으로 묻어나는 기름과 함께 노란색으로 묻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시면 지금 방금 설명해 준 것은 우리가 그때
호프가 일단 들어오면 향이 어떤지를 호프를 맡아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맥주에 넣을 건지 맞습니다. 또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 맥주하고 맞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호프를 손에다가 조금 잡아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맞아요. 호프 알파 에시드의 성분이라는 놈은 그 레진이라고 불러요. 레진은 끈적끈적한 송진 같은 성분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호프가 물에 끓는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그 레진 같은 게 녹게 되는데 그렇게 끈적한 상태로 우리가 향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향을 그 성분이 알파이시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 성분이 맥주를 만들 때 반드시 끓여야만 우러나오지 끓이지 않으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맥주에 주려면은 반드시 60분 이상을 끓여라. 보통 90분 이상 끓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알파에시드로 인해서 쓴맛하고 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끓이는 과정에서 홉을 넣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쓴맛을 주려면은 반드시 끓이는 상태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계속 설명을 할게요. 알파에시드는 결국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쓴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이 맥주는 라거는 뭐 어느 정도 된다. 에일은 얼마만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우리는 인터내셔널 비트니스 유니트 이렇게 해서 IBU라고 간단히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IBU는 알파에시드의 합인데 알파에시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호프를 갖다가 이 맥즙을 끓일 때 투입하는 게 바로 아이소모라이제이션이라는 그 화학적인 용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두 가지의 같은 성분을 가진 그 알파에시드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태로만 돼야 이게 쓴맛을 낼 수가 있어요. 맥주에서. 그 알파산이 아이소머라이즈로 변해서 쓴맛을 더 강화시키는 거군요. 그렇지. 반드시 아이소모가 돼야만 쓴맛을 나타내는데 우리 그렇지. 비유는 맞습니다. 이 아이소모라이즈드가 된 그러한 그 알파산이 있고 또 아이소모라이즈드가 안 된 알파산이 있어요. 두 개의 합을 우리는 그 산출식에다 넣고 비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비유가 어느 정도 쓴 거냐? 일반 우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국내산 제품들은 보통 뭐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비율을 측정할 때는 그 스펙트로포토메트는 분광기를 이용해서 실험식에다 넣고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식이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때는 보통 시중 맥주로 이 정도가 2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IBU 수치를 알면은 이제 맥주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유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만들 때 쓴맛도 내야 되고 향도 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끓이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론이 두 가지예요. 영국식이 있고 독일식이 있어요. 독일식은 맥즙을 끓인 후 10분 후에 투입을 해요. 그게 쓴맛을 내는 호프라고 그래서 비터 호프라고 그래요. 쓴맛만 내는 호프를 비터 호프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독일 그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왜? 호프에 있는 성분이 메가에서 오는 단백질에 전부 흡착이 돼서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는 그 쓴맛, 바로 비율이라는 거를 맞추기가 어렵다. 그거보다 떨어진다. 실제로는 로스가 나는 거지. 그래서 독일식을 선택하는 게 더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프에는 우리가 그 모든 주류를 마실 때 와인이나 청주나 뭐 맥주나 우리가
맛을 보게 돼요. 맛을 볼 때 중요한 용어를 이 호프가 가르쳐 주는데 1번 첫 번째 보일링 후에 10분 후에 투입하는 1번 호프를 갖다 비터 호프라고 그러고 그 1번 호프를 투입 후 10분이 지나서 넣는 거를 플레이버 호프라고 그래요. 이 플레이버라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네, 네. 플레이버라는 뜻은 영어로 테이스트, 맛을 보다라는 뜻하고 아로마, 스멜, 향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버 호프를 두 번째로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버 호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비터 홉과 아로마 호프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터 홉과 아로마 호프의 차이는 뭡니까? 비터 호프는 쓴맛을 맥주에 주는 반면에 아로마 호프는 호프에 있는 오일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전혀 쓴맛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보일링이 다 끝난 후나 끝나기 10분 전에 투입을 하게 돼요. 아로마 호프는. 그래서 쓴맛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우리는 아로마 호프를 첨가해서 맥주 맛을 더 향기롭고 그 다음에 마시기 좋게 만드는 그런 그 시퀀스를 거쳐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터 호프랑 아로마 호프를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거를 갖다가 듀얼로 하는 홉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파 애시드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비터니스 아로마 호프를 구분하기도 하니까 그 수제맥주를 만드실 때 두 가지 듀얼 퍼포즈가 들어있는 홉인지 아니면은 비터니스인지 아로마 홉인지를 갖다가 본인이 만들어가는 맥주에 따라서 잘 사용을 체크를 하시고 보통 이제 구매를 할 때 그거 알파 애시드를 갖다 알 수가 있고 보통 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비터인지 아로마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맥주에 어떤 캐릭터를 주는지를 정하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맥주를 만드는 홉이 양조 과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홉이 어떤 캐릭터를 맥주에 주는지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홉의 구체적으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보통 홉을 갖다가 찾아보게 되면은 노블 홉이 가장 앞에 나오는데 노블 홉은 뭡니까? 노블 홉이라는 거는 홉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맥주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홉이라는 식물은 한 1000년 정도부터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루이트라고 그래서 허브 식물, 이런 야생초, 쓴맛이 나는 이런 식물을 쓰다가 영국 책을 보면은 페이레일을 처음 만들 때 홉을 투입을 했는데 이 홉을 어떤 사람이 먼저 넣기 시작했느냐면 독일에서 영국으로 출가한 그 여성분이 넣기 시작해서 널리 전역으로 퍼졌다는 그러한 그 얘기도 문헌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노브르호프라는 거는 1000년경에 독일에서 그 호프의 대부분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독일의 뮌헨 북쪽에 있는 할레타워 지방이나 테텐저 또 사즈 이런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했던 그런 호흡을 갖다가 우리는 노블호프라고 그래요. 이 노블호프의 개념은 와인으로 따지면은 때루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는 포글이나 켄트골드 이런 것도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호프와 달리
그런 거는 노블호흡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노블호흡이라고 그러면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생산해서 투입한 호흡을 갖다 우리는 노블호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보통 노블 호흡을 갖다가 뭐 아까 말하신 대로 조금 정리를 하면 노블 호흡은 보통 네 개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레타워 미텔프리랑 사츠랑 슈발트랑 테트남.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갖다가 하는데 세 가지는 독일 거고 한 가지는 체코에서 자라는 사즈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노블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노블홉 같은 경우는 필스너, 라거, 그리고 라거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블홉을 기본적으로 독일 거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유럽, 독일, 체코, 영국, 뭐 이런 유럽산 호흡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맥주를 우리가 홈브루잉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맥주는 항상 기본이 전통적인 거를 만들어야 돼요. 시작부터. 맞습니다. 요즘은 뭐 패셔너블하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뭐 이 부재료를 막 넣어서 인위적으로 맛과 향을 가공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전통을 따라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수백 년의 그 역사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확실한 이런 노블홉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생산돼서 사용했던 할레타워나 그 다음에 테텐저 또 이런 부분들은 그 풀향하고 허브향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체코에서 생산됐던 사즈는 그 아로마 향이 나요. 이 할레타워에 비해서. 그리고 뭐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할레터 트레디션이나 뭐 이런 어 홉들보다는 사조업이 비쌉니다. 사조업이 사조업이 뭐 많다면 조금 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사조업이 소비자들 저는 일단은 맥주를 만드니까 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또 하나의 소구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즈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영국 홉 하나 정도만 또 설명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이 켄트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켄트라는 지역이 런던 동쪽에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400년 초에 400년도 초에 이 경작을 하면서 이 호프 재배 방법이 신대륙으로 넘어가고 160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이 경작이 되었어요. 그게 대부분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 이런 데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제 재배가 된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스트 켄트 골딩 홉이 될 수가 있겠네. 퍼글, 뭐 이스트 퍼글도 켄트 있고. 골딩 이런 종류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트 켄트 골딩 같은 경우는 뭐 진저브레드, 뭐 레몬, 뭐 약간의 얼티함도 있고, 뭐 퍼글 같은 경우 홉의 디스크립션 찾아보면은 뭐 약간의 건초향도 있고 그린 녹차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유럽에 대한 뭐 독일도
얘기해보고 영국도 얘기해보고 체코 사주도 얘기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대표적인 게 IPA 페이레일 IPA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에 해당하는 홉들 요거를 만들기 위한 홉들은 또 뭐가 있는지 간단히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PA를 얘기하자면은 영국 맥주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영국에서 페이레일을 만들어서 자기네 식민지인 인디아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맥주가 오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호프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쓴맛도 올라가지만 호프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변질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IPA의 시초예요. 일단은 IPA라는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또 인도로 보내다 보는데 홉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버틴다. 이래서 그렇지. 항균 작용이 증명되기도 한 그런 종류이기도 합니다. IPA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피스콜에는 브랜디가 있어요. 그게 페루 남부하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페루의 그 피스코라는 브랜디는 바로 증류한 다음에 다일루션을 묽게 타지를 않고 그대로 시판을 해요. 그래서 칠레 거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이 역사가 왜 와인에서 피스코로 넘어갔느냐 증류주로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여기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어 갖고 스페인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오염이 된 거예요. 이 와인이.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증류를 한 게 바로 피스코라는 그러한 제품이에요. IPA가 영국에서 맥주를 페이레일을 인도로 가져가면서 선상 운송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프를 더 많이 넣어보자 이래가지고 변질이 안 오니까 인도까지 가서 IPA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1960년대 이후에 미국으로 이 IPA가 상륙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한 거예요. 맥주를.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BU가 20 정도 했는데 IPA는 뭐 45 이상 보통 노멀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지역들이 서부에 전부 있어요. 워싱턴주의 대표적인 게 그 야키마밸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레곤주에 윌라메트가 있어요. 이 호프는 덩쿨 식물이면서 이 포도나무하고 그 성장 특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포도 재배가 잘 되는 곳에서 호프를 재배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큰 야키마밸리가 있는 워싱턴주, 그 다음에 오레곤주, 윌라메트, 그 다음에 아이다호의 북쪽하고 남쪽,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한 군데 이런 지역에서 호프를 계속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IPA의 특성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IPA 같은 경우 홉을 쓰면은 뭐 3C, 4C를 하듯이 뭐 캐스케이드 이거 다 사실 미국 지형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캐스케이드라든지 뭐 아이다호라든지 근데 3C, 4C를 하면은 캐스케이드, 센테니얼, 시누크, 시트라 뭐 요런 거를 조정해 가면서 IPA를 만들기도 하고 모자익도 가끔 쓰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미국 IPA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수입이 안 되는 다른 뭐 스트라타라든지 뭐 이런 홉들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수입이 되면은 쓰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대체해서 쓰기도 하는데 뭐 미국은 그래서 향도 보통 시트라나 뭐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약간 뭐 이제 밝은 뭐 자몽, 레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웨스트 코스트 IPA처럼 밝은 맥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는 홉들을 쓰면은 IBU가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IBU 미국에서도 IBU 높은 맥주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보통 IBU가 기본적으로 한 30만 넘어도 한국 분들은 쓰다고 하시는데, 보통 미국 분들이 맥주를 좋아하고 쌉싸름한 맛을 잘 즐기신다면 뭐 IBU가 70, 50, 70 이 정도 넘어가는 맥주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개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맥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도 알아보고, 지금 오레곤주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수입을 하고 있는 맥주를 아메리칸 라거를 마시고 있는데, 라거에도 약간의 쌉싸름한 IBU를 높일 정도로 미국의 맥주들은 쌉싸름한 비유가 올라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만 홉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한 홉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국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네네. 그 설명한 것 중에서 그 네.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하나 그 네네. 짚어준 게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더 그 말씀. 쓴맛은 알파이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 근데 맞습니다.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호프 개발을 하고 있는 학교가 오레곤 주립대학인데, 여기서 다양한 와인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아로마하고 네. 쓴맛이 나는 그런 품종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개발한 또 놀라운 그 품종이 뭐냐면, 아까 일본 호프를 집어넣는 거는 쓴맛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넣는 다음에 호프. 첫 번째 넣는 호프는 네. 그 아로마 향은 나지 않고 오로지 그 쓴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호프 품종이 매그넘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도 싸고, 또 토마호크라는 품종도 있고, 이런 거를 갖다 슈퍼 알파 에시드 호프라고 그래요. 슈퍼 호프라고도 부르고. 요거는 그러면 쓴맛을 강조시킬 때 쓰면은 그래서 좋겠네요. 쓴맛만 있기 때문에 아하. 별도로 아로마를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알파 에시드라는 개념은 총 호프의 무게 중에 알파 에시드 함량을 갖다가 무게 비를 갖다가 알파 에시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이제 호프 패렛을 구입하면 그 포장지에 써져 있는 있습니다. 게 바로 맞습니다. 그 함량이에요. 무게비예요. 토탈 무게 중에 알파 에시드의 함량이 몇 프로냐. 맞아요. 이걸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는 홉을 직접 구매를 해서 알아보는데, 보통 향이 다양할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다양한 향을 내고, 향이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조금, 구매하는데 금전적으로 조금 크게 들어갈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음 주제인 기타 국가도 홉을 만들거든요. 기타 국가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홉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제 그 기타 국가로서는 유럽을 빼고는 계속 개발을 했는데, 호프는 이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쓴맛도 가지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향도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호프들을 갖다 듀얼 호프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듀얼 호프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아로마 향만 강하게 낼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신품종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이제 뉴질랜드, 일본,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신품종을 갖고 계속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교배로 하고, 호프는 이 뿌리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식물이기 때문에
접목을 한다거나 이 뿌리로 해서 계속 이 교잡을 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맞습니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있는데, 고, 홉을 뭐 크게 농사를 안 지어도 그냥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홉의 뿌리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홉의 뿌리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말을 하셨으니까 일본에는 일본 고유의 홉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건 이제 소라치라고 할 수 있지. 그 음. 아로마 향이 강하고 이런 이 대표적인 게 소라치가 있고. 이 소라치 이솝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해서 요거를 갖다가 판매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 맥주에 들고 가서 브루클린 맥주에 요게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맥주 중에 소라체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소라체이스를 쓰는 고객분들한테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요게 삿포로역에서 공원을 지나서 공원 쪽에 삿포로역 안에 아닌가? 근처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가 있는데 삿포로 비어 스탠드 안에서 거기서 소라체이스가 들어간 삿포로 맥주를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 이제 조금 특이한 걸로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뉴질랜드 홉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말해 주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홉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는 모투에카나 리와카나 아니면은 넬슨 소빈 홉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홉을 이용해서 요즘에 수제맥주 업체, 이거는 한국에 있는 수제맥주 업체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뭐, 넬슨 소빈, 모투에카, 리와카 전부 다 약간 밝습니다. 그래서, 넬슨 소빈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뭐, 모투에카는 라임이나 레몬, 뭐, 리와카는 자몽이나 파인애플 같은 시트러스한 향을 조금 구분 지어 가면서, 뉴질랜드 홉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뉴질랜드 홉은 제가 설명을 했고, 호주 같은 경우도 고유의 홉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갤럭시 홉, 대표적인 거는 갤럭시 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갤럭시 홉을 농사를 짓고 채취를 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보통 피치향이라든지 파인애플 향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향을 갖다가 맥주에서 느끼시면은 요게 갤럭시 홉을 썼다라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홉이라든지 빅시크릿이라든지 이런 홉들이 호주에서도 호주 고유의 품종으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대과일 향이네. 맞습니다. 그러고 홉을 이제 말씀을 유럽도 알아보고, 유럽, 미국, 뭐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런 이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홉들을 알아봤는데 요즘에 한 3년, 3, 4년 전부터도 한국에서 보이는 크라이오 홉에 대해서도 한번 뭐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이오 홉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홉 안에 들어있는 루플린 샘들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홉꽃을 문지르게 되면은 노란색 샘들이 손에 묻어 나오게 되는데 그 루플린 샘이 향과 쓴맛을 담당을 하는데 그것만 모아서 그것만 모으거나 아니면은 그것의 비율을 높여서 조금 더 향이 진하게 만드는 홉들을 갖다가 요즘은 그거를 크라이오 홉이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뭐 큰 회사들 뭐 야키마 벨리 홉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뭐 몇 년 전부터 홍보를 할 정도로 그분들이 말하기에는 효율성이 좋다. 아무래도 그 향이 나는 샘들을 모아서 홉을 갖다 구성을 해 놨으니까 그만큼 향이 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크라이오 홉을 쓰는 걸 추천한다. 효율적이다라고 그분들도 그분 홉을 공급하는 생산자들도 말씀을 하실 정도로 크라이오 홉도 요즘에 또 다른 홉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호프 팰릿을 사면은 T90 홉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타입 90 홉인데 얘는 아예 타입 자체가 크라이오 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루플린 샘을 모아서 만든 홉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이 좀 더 진하게 나기 때문에 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라이홉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수제 맥주를 집에서 홈브레잉을 하시면서도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실 게 있나요? 호프는 그 패키징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잎을 건조해서 묶어서 파는 게 있어요. 그 내추럴 호프인데 맞아요. 이 내추럴 호프는 양도 많고 보관도 어렵고 취급이 어려워서 요새는 잘 안 쓰는데 그래도 프레시한 향을 나기 때문에 호프밭이 가까운 데서는 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호프 잎을 건조해서 분쇄해 갖고 파우더로 만들어서 우리 약처럼 페렛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회사에서. CO2로 추출해서 아까 얘기한 알파 애시드만 추출해서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CO2 익스트랙트라는 게 캔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커머셜 브루어리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따갖고 보일링을 할 때 투입을 하게 되는데 얘는 반드시 끓여줘야 돼요. CO2 익스트랙트 호프는. 근데 보일링 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러한 익스트랙트가 있는데 그걸 아이소 익스트랙트라고 그래요. 아이소머라이즈드 익스트랙트. 이미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 돼갖고 쓴맛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발효 후나 그 다음에 이 아무 공정에서나 본인이 넣고 싶은 공정에서 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아로마 향을 갖고 있는 익스트랙트가 있는데 그거를 그 아이소 아로마 익스트랙트라고 불러요. 얘도 향을 내고 싶은 곳에서는 다 투입을 하는데 발효 전에 넣으면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발효 후나 아니면 여과 전이나 저장 말에 집어넣어서 향을 갖다가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가격이 아까 그 얘기를 나누면서도 비싸다 그랬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비싸다. 또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스트렝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스트렝스는 맥주의 알코올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디감도 있고 네. 호프를 얼마나 투입을 하느냐, 즉 비율을 얼마로 만들 거냐는 맥주가 갖고 있는 스트렝스, 바로 알코올하고의 조화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지. 특히 맞아요. 홈브루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료를 많이 넣으면 알코올이 높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맞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비율을 높여가는, 호프 투입을 늘려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집에서도 아주 맛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호프는 식물이기 때문에 보관 온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2도씨 이하나 습도가 65% 이하인 데서 보관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호프를 보관을 할 때 절대로 햇볕에 안 되지.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선스트락 플레이버 또는 그 라이트스트락 플레이버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여름에 요즘처럼 뜨거울 때 2시간만 이 햇볕에 노출시키면 바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갈색병을 쓰는 거예요. 갈색병을 쓴다 하더라도 강한 그 햇볕이나 덥거나 형광등 불빛에다 놓으면은 반드시 생겨요. 안 이 됩니다. 선스탁 플레이버는. 또 우리나라 제품 중에, 국산 제품 중에도 하얀 프린트 보틀에 담은 맥주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UV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유리에. 그래서 안에 코팅을 해놓은 유리병 거지. 자체가 비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햇볕을 싫어한다 호프는 맥주에 들어있건 원료 상태건,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 끝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것은, 이 전통적인 맥주를 만들어라, 홈브루잉이기 때문에 절대 실증이 안 난다, 또 오래도록 좋은 맛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점을 갖다가 다시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노블 호프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 숙달을 하면은 유행에 뒤지지 않는 멋있는 제품의 홈브루잉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호흡이 간단히 뭔지, 그리고 어느 양조 과정에서 어느 게 들어가고, 호흡의 능력이 어떤지, 어떤 캐릭터를 맥주에 주는지와, 뭐 간단히 나라별로, 주요 나라별로 호흡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캐릭터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홉 같은 경우도 맥주의 정말 맥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희 것도 꾸준히 들어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뒤에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고, 다음 팟캐스트 네 번째 주제는 몰트 메가 맥주니까 메가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감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